3월까지는 미국 경제 좋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로랜디 뭐 소비 증가한다. 예, 그다음에 고용 많이 증가한다. 예, 미국 경제가 무착륙을 한다고 이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최근에 저 3월 FOMC 결과 보니까 그 회의 의결문 뭐 이런 것들 뭐 의사록 이런 거 보니까요. 예, 미국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 약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예요. 미국 소비가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증가해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실질 임금은 정체죠. 예, 그 다음에 자산 가격 떨어졌죠. 가계 저축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죠.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러면 아마 2분기 중후반부터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기업 경영자들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고용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저는 경착륙,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2% 이상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능력보다 미국 경제가 올해 2% 이하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과 동시에 또 상업용 부동산의 네. 위기, 이렇게 제2금융권의 부실 위기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개인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이걸 뭔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나 떨어지거든요. 네. 극한 침체에 빠지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죠.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 조처가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미국 정부 지금 국가 부도위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 부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가계 부채도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풀어놨더니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채권 시장에도 붕괴됐고 주시장에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제 주택 가격에서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금융회사들 일부 파산이 나오고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어요. 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사무실 이거는 25%나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형은행 대출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요. 중소은행의 대출 비중, 총 대출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진다면 예, 그런 거 중소은행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고 뭐 이렇게 구제하는 수순으로 나갔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거 중소형 은행들 앞으로 부실이 많이 드러나면서 많이 좀 파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2금융권의 부실 위기로도 좀 예, 번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고평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방법에 따르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어디 나라나 그 주가가 명목 GDP 거기를 따라 가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그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10% 정도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거꾸로 명목 GDP여 가지고 S&P 500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 10% 정도가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의 영역에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외생적인 충격이나 뭐 경제가 나쁘든지 기업이익이 줄어들면은 이 충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반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경제적 위기는 미국 증시는 바로 반영이 되나요? 예, 미국 주가는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고요. 예, 미국 소비자들도 경기가 나쁘면 금방 소비를 줄여버리고 기업도 고용을 금방 줄여버리거든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200만 개 줄여버려요. 10년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미국 가게들이 금방 소비를 줄여버리죠. 그럼 바로 반영이. 바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바로 반영돼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한국 증시도 바로 좀 영향이 그렇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요, 또 리스크가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저 세계가 주식형 펀드 보면은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 중국,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뭐 주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는 방향은 같아요. 네. 미국 주가 떨어지는데 우리 주가만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예, 단지 제가 보는 건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10% 떨어진다면은 우리 주가는 한 5% 안팎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건데 미국과 한국은 좀 각기 사이클을 나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사이클로 좋을 때가 있고 또 그게 끝나면 한국 주식이 좀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한국 주식의 때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1980년부터 뭐 작년까지 쭉 분석해 보니까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9년까지 10년 동안은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코스피하고 S&P 500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거의 2배 정도 우리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월평균 수익률이요. 예, 그때 우리가 80년대 말에 3조 황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 10년 동안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예요. 네.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 뭐 20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미국 주식을 그렇게 많이 투자한 거죠. 그래서 미국만 앞으로 오를 거다. 예, 그래서 뭐 가끔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뭐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미국 주식에 미쳐라. 뭐 이런 뭐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지난 10년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주가는 아직도 거품이 덜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은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 주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고점에서 한 10%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10% 떨어졌는데요. 저는 뭐 기간의 문제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20% 정도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조정의 가능성이 예. 있고 오히려 앞으로 좀 10년은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이끄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라고 물론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되겠죠. 분산해서.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우리 주식을 80, 미국 주식을 한 20% 정도 유치하는 게 그 절대적으로 우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10년에 또 경험이 쌓이면 또 그때는 또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화가 일단 먼저는 글로벌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둘이 그 싸우다 보니까 뭐 글로벌 경제가 계속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싸우느냐? 그거는 뭐 단순합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였어요. 네. 근데 작년 보니까 18%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은 32%,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2030년 무렵 가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WTO 가입시켜주고 키워놨는데 너무 빨리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억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이건데요.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서로 나빠요. 그러니까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이후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굉장히 싸게 생산했죠. 네. 그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줬어요.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6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조 1천억 달러 상품을 중국이 갓산 임금으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해 줬다는 겁니다. 네. 뭐 중국이 그 돈 벌어가지고 뭐를 했냐. 일부를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미 국채 사주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죠. 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고 미국 가게는 그동안 상품을 싸게 소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 사주니까 국채 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손해네요. 서로 손해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가장 큰 손해일까요? 수출을 못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바이 아메리칸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소비하자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생산하는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을 미국이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그렇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3,800억 달러예요. 그 이전에 3,1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처럼 싸게 살 수는 없고요. 중국도 미국 쪽에서 수출해서 그렇게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둘이 이축되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45%거든요. 네. 둘이 싸우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이축되니까 우리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도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미중 패권 전쟁 중에 또 2차 전지 IRA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역으로 또 수혜를 단독으로 받아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또 싫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우리가 중국이 미국한테 워낙 규제, 반도체 같은 거 기술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 격차를 이 기간에 더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초격차를 초격차를 중국한테 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미국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미중 패권 전쟁하면서 전 세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좋지만 또 네. 그 외적으로는 네. 근접국인 우리나라가 미중의 견제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가장 그렇죠. 큰 피해는 수출일까요, 역시? 그렇죠. 대중 수출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중국 상품을 덜 수입해 가면은 중국이 그동안 우리 상품 생산할 때 우리가 중간재는 중국을 사실 우리 대중 수출이 거의 70% 이상이 중간재예요. 네. 그럼 중국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다면은 중국도 우리 중간재 수입을 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재를 이제 웬만하면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상품 소비자도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아마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26%까지 갔다가 지금 24%, 22%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비중은 크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럼 이렇게 중국의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수출이 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게 중국의 수출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 수출도 많이 해가고 수입도 많이 해가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행도. 네. 여행도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죠. 네, 제주도에. 근데 지금 수입도 덜해가고 여행도 덜하고 있으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인도하고 아세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규제를 받다 보니까 세계적 기업이 지금 중국으로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일부 기업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베트남으로 가든지 앞으로 인도 같은 나라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수출 보면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0%였는데 작년에 18.3%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인도 경제가 앞으로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인구 구조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하려 우리 성장 동력을 아세안하고 인도서 찾으면 됩니다. 네. 뭐 아세안 가면은 뭐 TV, 뭐 반도체 생산하는 나라 없거든요. 네. 다 우리 거 써요. 수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인도나 저 베트남 가보면요. 우리나라 차기 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자동차 보기가. 네. 거기다 일본 차가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그런데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지금 잘 만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아이오닉 너무 잘. 거기서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뭐 베트남 가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인도, 뭐 아세안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중국의 수출 감소를 상당히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라는 국가에서는 네. 중국과 더 가깝나요? 미국과 더 가깝나요? 인도는 아주 중립이죠. 아주 중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많이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규제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나라는요. 유럽 몇 개 국가들. 그 다음에 일본. 네. 우리나라 좀 미국 쪽에 기울었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인도 큰 나라들 신흥시장 중에서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요 미국 편, 중국 편에 안 서고 있습니다. 중립을 실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는 러시아에서 지금 원유 싸게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거를 보면서요 사우디 같은 나라도 과거에는 미국 말 잘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1974년에 사우디가 원유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이 사우디한테 원유 좀 생산 늘리라고 그랬어요. 네. 80년대 중반. 그때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리니까 유가가 배럴당 27달러 같은 게 8달러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미국 말 잘 들었죠. 그만큼 미국이 또 군사적 지원, 사우디를 보호해 줬죠.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가 가지고 원유 생산 좀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바이든 떠나자마자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증산 논의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을 하는데요. 중국으로 4분의 1이 간답니다. 그거를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다들 얼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로 원자재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스위프트라고 국제 결제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리니까 미국이 그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달러로 결제 안 받죠. 네. 전부 위안화로 결제 받아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저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저 협의를 했는데요. 그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국제무역을 하면서 달러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를 밤새 고민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저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소역 교역하면서요. 뭐로 하냐면은 이안하고 회화라로 하기로 했어요. 이래서 지금 계속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없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세계 그 무역 결제 비중에서 이안화 비중이 2%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4.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달러죠. 지금 유로가 한 6%거든요. 근데 이안화가 그 유로화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요. 그 원자재 수입하면서 브라질, 그 다음에 사우디,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상품 많이 수입해 갔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달러로 안 주고 위안화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 미국 국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 일부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줬었는데 2013년 보니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1조 2,700억 달러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 2월 달 데이터 보니까 8,500억 달러로 많이 줄었어요. 달러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근데 위안화는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라 국가들은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쓸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일방적인 기축통화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에 예, 그거를 달러가 자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뭐 지난해 미국 경제가 어려지면 돈 많이 풀어가지고 전 세계에 돈 빌려줬다가 미국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 올리고 돈을 줄여버리니까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자기 나라들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도요, 외환 보유 비중 보면 달러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유로, 뭐 엔, 파운드, 위안화 보유하고 있는데요.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8%로 줄어버렸거든요. 엄청 줄었네요. 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는 기축통화지만 기축통화의 역할이 갈수록 더 축소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외환 보유를 다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안화로 거래하는 국가 간의 거래가 많아지면은 중국의 힘이 결국에 또 세질 것 같은데 중국의 힘이 커지죠.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냥 손 놓고 봐야 될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저 무력 전쟁 아닙니까? 지금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무역 전쟁을 했죠. 네. 지금 기술 전쟁하고 있죠. 지금 저 부분적으로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국이 더 커져 버리면은 그 무력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네, 무섭네요. 미국과 중국의 계속 시장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예. 부동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 어떤 도시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집값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 아니야? 지금 이제 올라가서 무릎 정도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집값이 지금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에서의 예. 반등.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네. 뭐 중간점까지는 기울기가 안 많아져.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파르게. 가파르죠. 근데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다 보면은 작은 언덕들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지금 최근 반등이 그 언덕쯤에 해당한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선은 금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이런 인식이 아주 대부분인데요. 저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 그러는데,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갈수록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경기 중에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동행주 순환 변동치인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정점을 치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11번 우리 경기가 좋아졌다 나쁘다 사이클이 반복됐는데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평균 20개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떨어졌고 지금 3월이니까 한 5개월 떨어졌다는 거죠. 한 1, 2년은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가대평가됐어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올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20% 정도는 가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019년도 집값이 적정가인가요, 그러면? 2019년이요? 네. 2018년? 뭐 그 이전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급락할 때 있습니다. 우리 집값이 아직도 높다. 30-40%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요. PIR이라고 있어요.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서울은 19배라고 나왔습니다. 2021년 말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간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년 10월 통계 보니까 17.7배로 낮아졌어요.
근데 장기 평균이 12배거든요. 네. 아직도 높다는 거죠. 예, 많이 그리고 제가 뭐 장기적으로 월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장기 평균은 100이거든요. 네. 이걸 보더라도 한 20% 정도 아직도 가대평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최근에가 뭐 일부 지역에서 반등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나빠지면은 고용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오르죠. 네. 살 돈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부동산 PF 위기 증가 이런 위기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소건설사들의 또 부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미분양 가구가 10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좀 부정적인 사태들이 앞으로 그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우리 미분양 가구가 국토부에 따르면 한 7만 5천 가구가 약간 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악성 미분양이라고 있죠. 네. 이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준공이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 된 거. 이게 그 정부 통계는 2월 말에 8,500가구인데요. 네. 예, 그런데 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조사해 보니까 18,000가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미분양. 뭐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자기가 지어놓은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그러면은 누가 잘 안 사가려고 그러고 또 팔자도 좀 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7만 5천 가구인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뭐 정부가 뭐 10만 가구 갈 때까지는 뭐 견뎌보겠다. 예, 그런데 2009년 3월 달에요. 예, 그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우리나라가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가 넘었었어요. 네.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16만 가구가 넘으니까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미분양 집을 정부 돈으로 LH공사 통해 가지고 네. 사줬었어요. 네. 지금 건설회사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10만 가구가 되면 돼야지. 한번 견뎌보겠다. 근데 조만간 10만 가구 넘을 거예요. 이 10만 가구 넘으면 어떻습니까? 일부 중소건설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안 팔리면은 부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대출해준 금융회사들, 주로 소형 금융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그 집값이 계속 올랐고요. 뭐 주식시장 별로 안 좋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도 뭐 이익 낼 수 없고 주식시장도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 우리 저 금융회사들이 너무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뭐 우리나라도 저 미국처럼 뭐 중소은행들 파산했다. 우리나라 일부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제 강남 불패 이런 얘기처럼 강남권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강남은 23년, 24년 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좀 다르게 움직일까요?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특히 그 2009년, 2011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서울 평균보다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강남은요 비탄력적이거든요, 공급이 네. 많이 안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요 급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남 불패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올라갈 때는 또 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2023년, 2023년 뭐 그동안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그때 안공이 되거든요. 뭐 입주 물량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이 강남의 경우 지금 집값의 아파트 가격의 평균적으로 한 50%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09년 무렵에 이게 3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먼저 더 많이 떨어지고 저는 강남 아파트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가 제가 뭐 분석해 보니까 주가에도 민감합니다. 주가에 어떤 예. 영향이 예. 같이 있나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은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 주식도 지금 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통계는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는 아마 강남 분들이 여유 자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조금 더 영향이 좀 큰 거로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는 좀 오르지만은 그동안 그 주가 떨어진 거. 근데 어제도 제가 한 증권회사 강남 뭐 PB센터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분들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올랐는데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를 좀 사례를 보면은 2009년도에 어려운 위기를 겪긴 했지만 2010년도 초반에 그래서 집 사신 분들은 결국에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역사가 좀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23년도 4년도에 있는 하락에서 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차별화는 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라고 그러는데 위치가 좋은 거는 차별화돼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뭐 지난 10년처럼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1% 후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소득 증가 속도가 앞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의 가구는요. 서울의 경우는 가구 수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이 정점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집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좀 넘칠 수 있는. 예, 그렇죠. 뭐 아직 공급이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은 네.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지난 10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특히 그 2019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주거용으로는 하나를 갖고 있되 그럼 투자용으로는 엄청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후반 미국이 플라자 비유돼가지고 N강세가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고 그때 집 사면 올랐으니까 집을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90년대 금리 인상하고 35세, 55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급락했거든요. 급락하면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냥 이제 집은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집값을 그동안 떠받쳤던 우리 그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수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목적보다는 이제 소비재로서의 집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예,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전과 같은 다이나믹한 또 부동산의 그런 뻥튀기 이런 게 없을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기가 뭐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다이나믹한 성장을 할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려울까요? 예, 우리 경제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에 잠재 성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 잠재 성장이 80년대 8%였어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2%고요. 머지않아 아마 올해부터 1% 후반에 접근해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노동이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 많이 추적했으니까 투자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집 살 돈이 많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구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뭐 10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저는 그런 시기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교수님이 좀 해주실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집이라는 게 참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우리 부동산 비중 우리 자산 중에서 76%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민감한 부분이고요. 제자들도 결혼하면서 집 언제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집이라는 거는 계속 사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집값이 비싸니까 어쨌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써야 되죠. 네. 근데 그 이자 원금 뭐 매월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집 사서 살면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다는 거죠. 금리도 높고. 예, 금리도 높고. 예, 그런데 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오른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뭐 결혼하고 뭐 오면은 집 언제 사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우선은 전세 혹은 월세 살아라. 예. 그러다가 뭐 1, 2년 지나면은 조금 더 직장에서도 조금 더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니냐. 예, 그때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집은 워낙 민감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말하고도 좀 두렵기는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진행자가 예, 그러다가 집값 올라가 버리면 제자들이 스승의 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하던데요. 예, 그렇게 민감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경제 변수, 뭐 사이클 같은 거 구해보면은 최소한 지금은 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예, 추가적으로 최소한 1년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김효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예,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